네,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29차시 한국사 수업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지난주 금요일에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상태 선생님이 미리 다 수업을 촬영해 놨었어요. 촬영해 놓고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에 열심히 편집을 하고 다 했다 해서 이제 유튜브에 올릴까 했다가 그냥 일요일에 올려야지라고 해서 이제 다 여기 선생님이 태블릿 PC로 그 영상을 편집하거든요. 그래서 다 편집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일요일 아침부터 선생님 태블릿 PC가 고장이 났어요. 안 켜지더라고요. 왜 안 켜질까? 혹시 그래서 지금 서비스 센터를 예약했는데 눈물이 납니다. 이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자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다른 영상 퀄리티로 여러분하고 만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정말 수업 잘 집중해서 들어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29차시 한국사 수업이고요. 교과서는 201쪽, 201쪽부터 209쪽까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교과서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교과서 201쪽부터 209쪽까지 지금 선생님이 타이머 재고 있거든요. 타이머 재고 있는데 20분 내로 끝내야 되죠. 근데 이걸 20분 내로 솔직히 끝내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내용만 추려서 여러분하고 지금 이제 수업을 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내용들이 좀 빠져요. 솔직히 선생님 수업에서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한 60% 정도 다루는 것 같아요. 60, 70% 정도 다루는 것 같아요. 근데 못 다루는 부분은 여러분이 좀 스스로 시간이 될 때 좀 한번 천천히 읽어주면 정말 고맙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선생님 시험에는 선생님이 이 노트 필기한 것만 시험에 내겠다라고 그랬지만 고등학교 가서는 이걸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은 내용을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등학교 갔을 때 좀 이걸 스스로 좀 선생님이 안 가르친 부분을 딱 처음 봤을 때 당황스러움이 있을 것 같아서 한 가지 부탁입니다. 혹시 시간이 좀 된 친구들은 스스로 좀 공부를 더 하면 좋겠다. 단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29차시 한국사 수업 좀 더 즐겁게 나가봅시다. 자 우선 여러분 오늘 주제는 대단원 6, 중대단원 3 새로운 사회 개혁론의 등장인데요. 이제 조선 후기에 새로운 개혁론, 오늘 배울 개혁론이 실학이라는 것입니다. 실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실학이 어떤 건지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키워드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실학 그리고 조선 후기 문화라는 건데요. 자 우선 실학부터 배워볼게요. 자 실학이라는 무엇이냐? 간단히 말해서 실용적인 학문, 즉 살면서 필요한 것을 다루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조선 후기에 이 실용적인 학문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냐? 그 배경 세 가지를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조선 후기에 정치, 경제, 사회가 엄청나게 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선 전기에 조선이 잘 버티다가 잘 지내다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엄청난 변화를 겪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비변사가 의정부를 앞서게 되고 뭐 경제적으로도 뭐 모든 세금 걷는 방법이 다 달라져요. 사회적으로도 이때 막 큰 사회 변동이 일어나면서 양반들이 몰락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평민들이 성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약간 조선 후기가 변화되었는데 이런 급격한 변화에 따른 새로운 뭐 어떤 법이라든지 새로운 제도라든지 아니 어떤 새로운 개혁 같은 게 필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렇게 변한 정치, 경제, 사회를 적응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이 필요했다. 여러분도 이제 중2니까 좀 키가 이제 훌쩍 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벌써 교복이 안 맞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뭐 교복을 뭐 수선하든지 아니면 뭐 새로 사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이 많은 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따른 새로운 학문이 필요했다. 그것을 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실학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백성들 간의 빈부격차가 발생했다는데요. 빈부격차.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 필기. 백성들 간의 빈부격차 발생. 자, 빈부격차라는 게 가난한 사람과 부자라는 뜻이죠. 자, 잠깐 사진 한번 볼게요. 이거는 노트 필기할 필요 없습니다.
자, 조선 전기에는 직파법이라는 농사법을 사용했어요. 직파법. 직파법이 뭐냐면 그냥 쌀을 그냥 막 뿌린 거예요. 아무데나 뿌려요. 근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쌀 틈 속에 잡초가 자랍니다. 특히 피라는 잡초가 있는데 얘는 쌀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잡초들이 많으면 쌀이 잘 못 자라죠. 왜냐면 영양분을 다 뺏어먹으니까 잡초가. 그래서 이 잡초 뽑아주는 게 엄청난 일이었는데 이 대충 뿌리다 보니까 어떤 게 잡초고 어떤 게 쌀인지 잘 구분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렇게 이양법, 조선 후기 때쯤 되면 한 중후기 때 이양법이라는 게 도입되는데 이양법은 지금도 이양법이죠. 이렇게 일렬로 모판을 보면 따로 심었다가 그 모 싹이 자라면 이렇게 일렬로 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이 사이사이에 잡초가 자라면은 이 잡초만 뽑아주면 돼요. 이 잡초만 뽑 뽑아주면은 이 쌀이 잘 자랍니다. 그래서 이 집합법에 비해서 노동력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내가 원래 한 10평 정도로 농사 지었는데 집합법을 했을 때 이양법이 되니까 나 혼자도 한 100평의 땅을 농사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빠르게 이때 집합법 자 이때 그래서 빠르게 이 이양법을 실시했던 농민들은 빠르게 이 이양법을 처음에 도입한 농민들 빠르게 나는 모를 옮겨 심는다. 봄에 따로 모판에 심어서 이 모를 심어야지 해서 이 이양법에 성공한 농민들은 빠르게 부자 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 혼자 더 넓은 땅을 농사질 수 있었으니까. 반대로 이 이양법을 아예 안 해서 집합법을 고집했거나 또는 이 이양법의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논에 물이 가득하면은 잘 자라요. 반대로 물이 부족하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양법을 잘 못했다가 망한 농민들은 가난뱅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양법을 성공한 사람들은 부자, 이양법이나 또는 집합법을 고집했거나 이양법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람들은 가난해지죠. 그러면서 사회 문제가 커집니다. 이때 게다가 이 조선 후기 때는 삼정의 문란처럼 당시의 지방 수령들이 농민들을 엄청 수탈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못 사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생긴 거죠. 반대로 뭐 부자 농민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런 사회의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좀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개혁책이 필요했다. 하지만 3번 좀 중요합니다. 배경. 여전히 양반들은 성리학을 연구했어요. 여전히. 이게 좀 중요해요. 여전히. 답답한 거죠. 이렇게 막 사회가 변하고 막 농민들 막 굶어 죽는 사람, 뭐 잘 사는 사람 생기고 막 나라 막 크게 변하고 있는데 여전히 양반들은 성리학. 이거 빈부격차 생겼고 이렇게 여전히 성리학. 이렇게 뭐 사람의 본성은 뭐냐, 사단칠정이라 그래서 막 사람의 본성은 뭐고 인간의 원리는 뭐냐, 우주의 원리는 뭐냐 이런 거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일부 학자들 중에서 야 지금 이렇게 사회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성리학 가지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이건 약간 철학이거든요. 실용적인 학문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해서 사람의 그런 도덕적인 가치 이런 걸 연구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사회 문제는 큰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이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학문을 연구했는데 그게 바로 실학입니다. 그 실학이란 이거 필기하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 즉 실용적인 학문이었다 보시면 돼요. 즉 조선 후기에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또 사회 문제가 심해지는데 양반들은 여전히 성리학을 연구하니까 일부 학자들 중에서 성리학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발전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잘 살까 그걸 연구한 것이 실학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이 실용적이다 할 때 그 실자예요. 그래서 실용적인 학문이다. 즉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연구하고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학에 어떤 주장이 있었냐? 진짜 간단히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건데 중농학파와 중상학파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 중농, 중시한다 농업을 이라는 뜻이죠.
즉 농업을 중시하는 학파라 그래서 조선은 거의 다 당시에 농업국가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일부 학자들 교과서 200 교과서 198쪽 198쪽 보면은 이 중간쯤에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과서 198쪽 농업 중심의 사회경영이라 해서 이 유형원 이익 정약용 아저씨가 어떤 주장했냐면은 조선이 잘 살려면 농민들이 잘 살아야 된다. 그럼 농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을 발전시키자라고 해서 농업을 중시하는 책략들을 내놓습니다. 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책, 개혁안을 내놓는데 이 유형원 이익 정약용 아저씨의 구체적인 그 개혁안들은 조금씩은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은 뭐냐? 바로 농민에게 땅을 주자입니다. 즉 농민들이 땅이 있어야 농민들이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니까 농민들한테 땅을 나눠주자. 이게 좀 약간 핵심적인 주장이에요. 공통된 주장이고 세부적인 방법에서는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이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농민에게 땅을 줘서 농업을 발전시키자. 그러면 국가가 발전된다는 게 중농학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중시하는 학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원, 이익, 정약용이 있었고 자 반대로 야 아니야 농업은 이미 1차 산업이야. 2차 산업 같은 걸 발전시키자. 즉 농업보다는 좀 더 사회 경제적으로 부를 더 창출할 수 있는 바로 상공업을 발전시키자는 사람들이 중상학파였습니다. 중상학파, 즉 상공업을 중시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상업은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하죠. 물건 사고 파는 행위. 공업은 물건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이 좋은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발전시키면 된다. 어떻게 해야 상업이 발전할까요? 맞아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면 됩니다. 또 물건을 나르는 배, 수레 같은 교통수단을 발전시키면 되는데요. 이들은 북학파라고도 합니다. 북학파. 교과서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사진 나오신 아저씨가 이제 무섭게 좀 생긴 아저씨 있어요. 박지원이라는 아저씨인데 이 박지원 또는 박재가 이런 아저씨들은 당시에 청나라에서 당시에 발달된 상업 문화 그 당시에 중국 청나라는 서양과 교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서양과 그러니까 이들 눈에는 새로운 문물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이때 조선시대 때 청나라를 통해서 근데 이들이 딱 봤을 때 그래 조선도 청나라처럼 상공업을 발전시켜서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국가가 발전된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박쥐와 박제가 같은 사람들은 상공업을 중시함으로써 국가를 발전시키자라는 정책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중농업파는 농업을 발전시키자, 중상파는 상공업을 발전시키자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한계, 정말 안타깝게도 이들은 비주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약간 아웃사이더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은 약간 당시에 핵심 관직에 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뭐 관직에서 물러났거나 또는 유배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좀 백성들과 어울려 살았던 양반들이었습니다. 학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당시에 백성들이 얼마큼 힘들게 사는지를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성들의 삶을 나아질 수 있도록 개혁책들을 만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앙에서 일하는 관리가 아니니까 좀 높은 관직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이들이 아무리 그 개혁책을 내놔도 국가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열심히 그들의 어떻게 보면 뜻은 정말 좋고 의미 있으나 당시의 국가, 특히 세조정 시기에 이러한 정책들이 반영되지가 않았다라는 한계,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입니다. 조선 후기 문화. 자, 조선 후기 문화인데요. 이때 국학,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문화는 국학이 발달되었습니다. 국학. 자, 국학이 뭐냐면 나라 국자의 학문학자예요. 즉 우리나라를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나라를 연구하는 학문. 교과서 201쪽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줄에 국학의 배경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한번 읽어볼까요? 201쪽. 시작. 만주족이 세운 청이 명을 대신하여 중국을 차지하자 조선에서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당시에 원래 명나라가 있었는데 이 명나라가 멸망을 하고 청나라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 전까지 우리 조선의 양반들은 명나라가 우국가 그리고 우리가 사대한 나라로서 좀 약간 떠받드는 명나라 짱이야.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명나라가 청나라한테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좀 충격이 옵니다. 뭐야, 명나라가 짱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그렇게 되면서 그 중국에 대한 그런 뭐랄까 약간 그런 존경, 뭐 관심 이런 게 다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뭐 우리나라의 자연을 막 탐구하기 시작하고, 뭐 우리나라의 막 문화를 좀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국학입니다. 그래서 국학의 배경만 좀 잘 아시면 돼요. 명나라가 멸망하자 중국에 대한 그런 존경과 관심이 우리나라로 옮겨왔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연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국학이란 게 발달했다. 자, 두 번째 조선후기 문화 특징.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서민 문화가 발전했다. 당시에 농민들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양법, 농사를 좀 잘 져가지고 부자가 된 평민들이 있었어요. 부자가 된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부자가 된 백성들이 문화적인 생활을 즐기기 시작합니다. 야, 왜 우리 백성들은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없냐? 뭐 양반들이 맨날 뭐 시조나 읽고 있고, 양반들 좋아하는 거 마처럼 신식교인데 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문화는 없냐 하면서 이들이 약간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그런 의식이 발달되면서 이때 되면 뭐 또 백성들이 문명들이 나눠졌죠. 한글 때문에. 그래서 이때 한글 소설이라든지 판소리, 풍속화 등 이 백성의 서민 문화가 매우 발전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남은 시간 뭐 할 거냐면 이거 좀 솔직히 조선후기 문화 설명이 좀 부족했죠. 201쪽부터 209쪽까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 이건 여러분 한번 교과서를 보면서 퀴즈 문제를 만들었거든요. 그걸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천천히 꼼꼼히 한번 읽어보면서 퀴즈를 푸는데 점수가 높은 10명, 딱 10명, 점수가 높은 10명한테 퀴즈 점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문제를 맞췄다고 해서 점수가 높은 건 아니고요. 문제를 빨리 맞추면 맞출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한 문제당 문제를 빨리 풀면 풀수록 주의사항은 너무 빨리 풀려고 하다가 잘못 클릭하거나 다른 문제를 다르게 오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문제는 정답을 맞추되 빨리 풀면 풀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점수 풀면서 중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